앞서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전공과 방법론과 언어로 자신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현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예견했다면 사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전공이 너무 다양하고 학부에서 도자기를 했고 석사에서 미술사 철학을 했는데 박사는 또 미술사 사회학을 했는데 박사는 동양철학과에서 했고 지금은 박물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성공미술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의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던 시기에 저도 밀레니얼과 함께 미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각 속에서 미술을 봤을 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조망을 하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곰브리에의 미술사의 양식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타 다른 예술에 비해서 조금 더 몰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그 공간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하나의 의미태제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 속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박물관에 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유물장을 열고 내가 유일하게 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아, 나는 이 유물장을 열고 이 유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나가지만 유물님들은 살아남아 나를 계속해서 그냥 지나간 흔적의 하나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즉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뮤지엄, 뮤즈들의 집이에요. 영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예술들의 흔적을 자리매김하고 남겨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움직이고 있는 이 미술이라고 하는 현상 역시도 어떤 한 가지의 질문으로 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이와 종합의 시대. 제가 봤을 때 미술 작가들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강의를 하면서 미술사를 얘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미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가들은 무엇을 위해 이것들을 만들었는가 혹은 이것들을 창작했는가였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뭐냐면요, 미술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이름을 알고 있는 예술가들을 떠올려 보면 르네상스 예술가들이고 뭐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뭐 해봤자 저기 어딜까요? 뭐 단테가 신곡을 쓰고 조토가 프레스코아를 그린 뭐 그 정도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술을 이야기할 때요, 아까 신혜경 교수님이나 혹은 그 앞에 있었던 그 한준 선생님이나 한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술을 이야기했을 때 미술가들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좌표 그리기라고 하는 것 안에서 미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획득한 것은 바로 칸트 이후 아래로부터의 판단력과 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 즉 목적이 예술 앞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창작자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게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롤이 80개나 되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5시 50분이 조금 안 됐거든요. 6시 20분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전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타자와 공존하면서 인간의 소멸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대우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선재센터의 아드리안 바로 비아르 로하스라고 하는 적군의 언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전시장에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폭발해갖고 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전시장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관객석이 있는데 관객석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건들도 작가가 다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모든 제반 조건들이 붕괴된 이후의 미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작가의 정체성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작가의 위치 정학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과거 벌써 한 1960년대 요셉 보이스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리스트라고 하는 한 큐레이터는 모두가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의 유동성을 말하죠. 앞에 설명하셨던 다양한 그 사회학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베컨은, 하워드 베컨은 예술계는 이제 뭐예요? 협력 네트워크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저희 박물관, 제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있거든요. 제가 박물관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실장님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저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생태계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저희 박물관 관장님은 정현두 선생님입니다. 국제갤러리에 계시면서 미디어 아티스트와 뭘 하고 계시죠? 그분은 근데 얼마 전에는요, 수증기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 물질이 미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얼마 전엔 또 이제 필드워크를 하러 해외를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고려인들을 인터뷰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런 분이 박물관에 오셔서 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곳, 즉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계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미 과거와는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현두 선생님의 작업실을 우린 작업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스튜디오 요즘에는 어떻게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세요? 자, 스튜디오, 협업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작가가 바로 기술과 협업을 통해서 AI, 데이터, 로봇, 바로 이 비인간 행위자와의 공조를 통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작가 스스로가 감독자가 되고 프로그래머로 활동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현실. 자, 그 안에서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보그적 주체성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아틀라스라는 로봇 뉴스 기사 보셨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로봇인데요. 한국이 로봇 사이언스 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뭐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이버 세계 속에서 이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적인 어떤 로봇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쭉 있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술가들이 사실은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료를 획득할 때는 이미 과학기술이 쓰고 있는 것들을 써요. 자, 그럼 뭐예요? 예술이 이제는 하나의 기술적으로 잘 만드는가, 잘 그리는가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100년 전 태제였어요. 바로 개념미술의 시작이죠. 자, 지금 제가 늘어놓은 이 예술의 여러 그림의 조건들, 팀랩에 있는 몰입형 전시, 헬싱키 비엔날레에 있던 다양한 어떤 시각들, 뭐 카셀 도큐멘타 19의 개막 초기에 뭐 인민의 정의라든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다양한 생태적인 조건들은 이제 우리가 미술을 단순히 한 가지의 장르와 구분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기하는 정상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와 미술관에서 혹은 비엔날레에서 보여지는 작가가 아직은 좀 축을 달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50개와 60개의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상위권의 아트페어에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실험미술에 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비싼 작가 누가 있죠? 이유환 작가. 이유환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던 이배 작가. 이배 작가가 얼마 전에 또 뭐를 했죠? 자신이 사는 그 청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달집 태우기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요? 베니스로 갑니다. 자, 이런 흔적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작가가 만들어지는 생성 조건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태적인 조건을 이제는 함께 결합한 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미술의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확장된 생태계 속에서 감각, 윤리, 관계성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이제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구조를 재설계하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자, 미술의 위치는 이미 예전에 바뀌었고 경계는 완전히 해체됐으며 작가의 미래와 창작 주체는 네트워크적인 창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의 영역은 이미 벌써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미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자,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예술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일부터는 박물관에 있는 유족들, 검여 유희강에 대해서 저는 한 달 내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굉장히 많은 서예 작품들이 저희 박물관으로 기증 도네이션이 들어오는데 서예 작가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서예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제가 인천 서구문화재단 쪽하고 저희가 MOU로 일을 하는데 인천에서 내일 이제 90세가 되신 검여의 큰아드님을 인터뷰를 가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는 문화재단이니까 서예가로서의 검여를 인터뷰할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검여를 인터뷰해줘. 서예는 예술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 구획 정하기에서 이미 그걸 질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에 대한 질문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로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없는 시대다. 바로 그러한 시각이 있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은 뭐죠? 결국 제도와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 큐레이션의 권력. 자, 바로 이런 것 속에서 학술장과 상업장이 중첩을 하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되는 기술 전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객의 유형과 이 전체 생태계를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자,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죠. 이거 누가 그린 것 같죠? 앞에 안 써도 보면 고흐가 그린 스타일이죠. AI에다 고흐가 그린 스타일로 내가 찍은 사진을 넣고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려냅니다. 자, 프랑스 팀이 만든 AI 생성 초상화입니다. 마치 뭐예요?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크 초상화의 어떤 것을 갖다가 또 뭔가 뭉개서 어떤 다양한 시대적인 조건을 만든 것 같죠. 좀 가볼까요? 레픽 아나돌의 엔트로픽 가든입니다. 레픽 아나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시가 작년에 해갖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그것도 북촌의 한 공간에서. 자, 레픽 아나돌 같은 경우에는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역시도 나의 창작성과 함께 가는 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I의 저작권과 나의 저작권. 우리가 이제 NFT가 3년 전에 있었는데 NFT는 이미 벌써 다, 그쵸? 하나의 그냥 이런 흔적 같은 도구의 일부일 뿐 NFT가 어떤 것의 작품의 재반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3년 만에 또 바뀌어져 버렸죠. 자, 마리오 클링게만의 어떤 작품 같은 것들, 이런 작품 같은 것들도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변화되는 생성 조건을 만듭니다. 자, 박종규 작가님은 대구 작가님이신데요. 버려진 디지털 조각을 가지고 휴머니티를 창출합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그 포에버 이즈 나우라고 해갖고 요즘 이집트가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이집트에 그 대박물관 오픈한 거 아세요? 일본 자본이 거의 한 90%가 들어간 뮤지엄인데 단일 문명으로는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있는 뮤지엄 그 샵을 우리나라 사람, 권재영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입찰 조건이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메트로폴리탄도 들어와 있었고 또 뭐냐면은 루브르 박물관도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요즘 프랑스가 자기 식민지를 다 중국에 뺏기고 난 다음에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지급해주는 장학금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뽕피두 센터 한화, 그쵸? 루브르 박물관,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문화적인 식민지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자본과 결합한 시각으로 향후 밖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죠. 특히 아시아 혹은 어디죠? 바로 두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그 이슬람 국가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장의 속도가 뭐와 똑같냐면요. 식민지 옛날에 어때요? 우리가 이게 그 과거에 나아갈 때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와서 두바이 쪽으로 가는 그게 우리나라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바젤이라든가 프리즈 같은 세계적인 아트 페어가 자본을 쓰려고 나아가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 흐름이.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최우람 작가가 기계가 살아있다라고 해갖고 폐품의 금속 기계에 생명력을 넣어서 했던 최우람 작가 이 전시 굉장히 인기였는데 벌써 전시 열린 지가 한 4년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천, 여러분들 바벨이라는 작품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넥스트를 끌고 갈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3D, VR, 페이스 스왑 같은 가장 힙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작가죠. 이 작가 뭐 송은 벌써 지나갔고 또 뭐 에르메스 지나갔고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재성 작가는 이제 AI를 창작의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미드저니 이야기는 벌써 너무 오래된 것 같죠? 미드저니가 창작한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제가 매경에서 하는 그 4D, 3D 뭐 이런 걸로 하는 예를 들어서 NFT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뭐 올려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심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이거의 그 저작 도구가 어디까지 만드는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기술력이요, 작가들의 상상력을 가로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속도의 문제. 거꾸로 뭔지 아세요? 느린 속도를 추구하는 분야가 발달합니다. 바로 전통과 공예예요. 신기하죠? 자, 왜 지금 미술의 미래인가? 연결인가? 분절인가? 같이 갑니다. 연결과 파편화가 되게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촘촘한 파편적 체험을 통해서 이게 나아가면서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데이터의 축적과 의미는 분산되고 팬데믹이라는 말도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죠. 생태계 회로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80론이나 준비해 왔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위기가 아니에요. 이걸 재구조화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팬데믹 이후 제도, 시장, 관객, 노동이 재배열되고 있고요. 전시, 유통, 플랫폼, 데이터, 참여의 회로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와 작품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불가합니다. 말 그대로 장의 구조가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스터피스,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요. 5년 전과 5년 후로 나눠 봤을 때 작가의 이름이 너무 빨리 변모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건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조건이 등장하느냐 혹은 어떤 새로운 유통체계와 컨텐츠가 등장하느냐. 저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제가 몇 년 전까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근데 2022년에 이 작은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오토바이 머리 위에다가 VR 카메라를 하고 드론을 띄우고 탔어요. 그럼 저는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는 전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최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바이크를 타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기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제반 조건의 작가들이 보이겠죠. 제가 그걸 왜 해보겠어요? 그 작가들을 읽기 위해서 그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분석 프레임, 아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시작했을 때의 바로 이 한준 교수님의 문화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시각을 전 조금 더 한번 미술이 빠르기 때문에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본 축은 작가, 작품, 관객, 사회 체계였죠. 하지만 이 안에서 제도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갑니다. 20년 전 혹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가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이번에 페어 나가서 그림 팔렸어요. 그러면 쟤는 무슨 작품에 대한 걸 얘기해야지 그림 팔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학생이 작품을 잘 팔면 선생님이 너 어디 갤러리하고 어떻게 일하니라고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자, 너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제도가 선택과 정당화를 담당한다면 시장은 유통가격 신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영역에 같이 돌아가요. 대표적으로 제가 휴가를 딱 내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프리즈 기간에 일주일을 휴가를 냅니다. 박물관에 안 가고 현장에 있어요. 매일 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외국에서 작가들이 막 와요. 근데 그 작가들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 갤러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들어와 있잖아요. 뭐 화이트 큐브라던가 뭐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프리즈 요번에 또 5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하고 함께 막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 계약이 될 거냐는 질문을 저한테, 박물가대에 있는 저한테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를 한 게 얼만데 얘네들이 나가겠어라고 했거든요.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의 손님들은요, 아티스트들과 함께 비영리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행사가 같이 열려요. 뭐로 열리느냐? 바로 광주 비엔날레나 혹은 다른 비엔날레들이 열리면서 실제 작가들이요, 비엔날레의 작품을 내고 일부는 프리즈의 작품을 내서 작품을 넌프로핏 영역과 프로핏 영역을 오가면서 날짜를 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의 오프닝들이요, 실제 프리즈 기간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자, 이제는요, 페어도 그냥 주요 페어가 있으면 위성 페어가 있고, 비엔날레가 있으면 위성 전시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베니스 비엔날레 가서 전시하면 다 베니스 비엔날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 전시가 있고, 국가관 전시가 아니라 주제관 전시가 있으면 그 옆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개별적인 상업 장애 전시들이 열립니다. 2014년에 단색화라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그거는 시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국가기관의 어떤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만든 하나의 담론장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또 얘기를 하죠. 단색화, 추상하는 거는 또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아.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때 박서부 선생님이 미술상 만드니까 보이콧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박서부 선생님도 1957년도에는 국전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말 그대로 구상 세력들이 있을 때는 반국전 세력이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움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거는 제도와 구성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이것을 변화의 조건으로 보아야지, 이걸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하나의 시각만으로 이것이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꼬맹이 때였어요. 제가 석사 논문을 썼을 때가 2002년, 3년도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문이나가라 불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월전 장우성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해갖고 26살짜리가 논문을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왜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를 쓰지? 그래, 아직 살아있는데 왜 쓰지? 이상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깨끗한 그림이 좋았을 뿐. 그래서 나중에 2005년에 리커란이라는 작가하고 덕수궁에서 전시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궁금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화가들이 그 당시 조선미술 전람회라든가 아니면 식민지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하면 무조건 다 식민화된 작가라고 불려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 전람회, 식민지 규율 원래 속에서 문화적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때부터 제가 이 작가를 읽기 위해서는 작가 하나를 둘러싼 다양한 재반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지금까지도 박물관 안에서의 물건 하나를 볼 때도 얘를 돌려치기로 봅니다. 뭐냐면 바로 굉장히 동양적인 시각인데요. 원근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조관법으로 보는 거예요. 새가 버터플라이 이펙트 올라가듯이. 옛날에 벌써 1000몇백 년 전에 곽희가 삼원법이라는 걸 통해서 아래에서 올려다본 고원, 위에서 내려다본 심원, 멀리서 쭉 빠져갖고 본 평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가를 볼 때도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을 오가면서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작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성과 판단력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날의 새로운 미술의 감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의 언어를 놓고 AI에 질문을 던졌어요. 문화의 다이아몬드의 변화상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서로를 갖고 분출하고 움직이고 사이를 만들고 종합하는가. 그랬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실제 도표를 짜줬습니다. 작가와 작품, 관객과 제도, 사회세계, 물론 여기는 연결된 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생태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문화계로 들어가서 단 하나의 조건, 즉 관객이나 시장이나 제도나 사회세계나 작품이라는 것이 오로지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뭐예요? 선택해야죠. 선택. 자, 바로 이 각각의 조건들을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문화의 다이아몬드로 생태계를 읽었을 때
바로 그러면 작가, 작품, 제도, 시장, 관객의 순환 구조라는 것은 단일 객체가 아닌 관계의 총합으로 하며 제도는 결국 선택과 배치와 담론화의 장치로 보이는 방식을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각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원근법으로 보되 내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내가 새가 돼서 올라가서 다양한 관점으로 돌려치기를 해야 된다. 이미 그거를 했던 게 누구예요? 피카소가 이미 다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그 위계 속에 범위의 확장, 위계의 재생산, 경계의 이동, 시간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경계와 위계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브랜드, 플랫폼, 국가 프로젝트, 교육, 자격, 데이터, 지표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옮겨가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한 2, 3년 됐을 거예요. 대학로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대학로에서 맨날 지나다니다가 봤던 어떤 집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았던 옛날 집이었는데요. 거기 석인하고 혹시 아시죠? 옛날 이렇게 왜 쭉 서 있는 거. 우리 보통 무덤. 요즘에 이제 장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만, 왕릉에 있을 것 같은 성물들이 막 어떤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맨날 지나가다가 붙어갖고 봤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였어요. 어릴 때 친구.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여기 다세대로 지어야 되니까 너 좀 뭐 좀 가져갈래? 어머, 갔더니 이규상이라는 작가 작품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규상이라는 작가 이름 아시는 분? 네. 안다라는 거는 정말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했었던 추상의 새로움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규상 작가는 대부분 모릅니다. 큐레이터들이 좋아하는 작가예요. 근데 가서 저희가 갖고 왔던 거는 조선 고적도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었던 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편들을 갖고 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벽을 이렇게 열고 저희가 있는데 일부는 많이 팔고 저희가 일부를 이제 기증을 받아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서재식 선생님이라고 끝무늬병 기증했던 집안이더라고요. 혹시 끝무늬병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술병처럼 생겼는데요. 거의 끈 하나가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우리가 술 먹으려고 하면 술병에다 이렇게 차고 다녔던 거를 어떤 누군가가 이름 모를 장인이 돼지꼬리를 싹 그렸겠죠. 국립중앙박물관 3층 가시면 도자실에서 저기 다랑아실 옆에 있어요. 큐레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물이고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1990년대에 한국 플라스틱 회사라는 회사의 회장이셨는데 모노륨을 팔면서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브랜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실제 찾아보면 이건희 컬렉션처럼 자신의 회사의 어떤 브랜딩을 도네이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분은 그 당시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툴을 시대를 앞서가서 넘어갔던 거죠. 20년, 30년 빠르셨던 거예요. 자, 이런 건 뭐예요? 새로운 위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빠르냐 느리냐 뿐이지 이제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너무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 전환됩니다. 무엇이 미술인가가 아니라 미술의 위치가 무엇인가, 맥락과 구조 속에서 본질과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를 만드는 세 가지의 요소는 바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범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경계, 누가 승인하고 배치하는가라는 위계예요. 근데 사실 저 승인과 위계라고 하는 것은요, 미술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룹들이 다르고요. 또 이렇게 근현대 미술사학회나 이렇게 또 학술 담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근데 이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모르죠, 서로를. 근데 이들이 미술이라고 하는 장을 만들고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위계의 이동, 경계 해체 후에도 하지만 위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정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스타그램만 뒤져도 유명한 작가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작품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야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플랫컬처화 됐지만 그 플랫컬처화 안에서도 또 다른 위계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쵸? 그래서 위계는 다른 형태로 이동, 재생산되고 있고 누가 어떻게 선택하고 배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쭉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이 판정의 기준의 그 이동이라는 게 바로 이 큐레이션이 바뀌고 담론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유통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 문학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그 선생님 아까 발표하시는데 막 이렇게 여러 시장에서 선생님을 막 부르셨을 때 거부했던 바로 작가의 어떤 위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신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SM에 있는 마케팅 팀에 제 친구가 들어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스타들을 썼어요. 근데 2000년 후반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인플루언서들을 쓰더라고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를 하던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던 정말 중요한 전시에서는요. 결국은 홍보회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움직이고 SNS에서 뭔가를 만드는 널리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보면 거기 되게 젊은 친구, 이지연이라는 젊은 친구가 운영하거든요. 그 친구 얼마 전에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자, 뭐예요? 이제 언론의 위계, 이것을 만드는 위계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뭐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공부한 사람이 만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가가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관객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관객도 어때요? 일반인 관객이 있고 전문가 관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작년 올해 미술 시장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전시도 그거예요. 브랜드가 돈을 들여갖고 한 모 전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런 전시 해야 되라고 하지만 사람은 미친 듯이 몰려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 전시하는데 또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의 전시를 줄을 서서 보는 현상까지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장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플랫컬처 이후의 위계는 어디서 형성되는가? 바로 위계 생산의 인프라라는 것은 전시, 상, 여러분 상 많이 들어보셨죠? 국립현대미술관 가면 항상 올해의 작가상,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컬렉션, 어느 컬렉션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다, 가격, 그리고 플랫폼 노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협업이나 럭셔리 후원, 국가 프로젝트가 가치 신호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우리나라 공예박물관 생긴 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시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전시 중에 로에베 공예상이라고 있어요. 정다혜라는 분이 말총회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어디하고 또 콜라보 했냐면 세계적인 모 자동차하고 또 콜라보를 해갖고 들어갔더라고요. 자,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위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플랫폼의 노출과 비노출의 구분선을 만들면서 평면화를,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의 평면화라는 건 플랫컬처를 가속화시키지만 노출되느냐 비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작가의 유명세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각 속에서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의 이동들을 얘기했는데, 자, 이제 작가의 미래. 작가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죠. 옛날에는 얼마나 어떤 뛰어난 기술을 구현하는가였다면 이제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예요. 작가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신이 작업을 하지 못해요. 요즘 대학 들어가면요. 애들한테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작품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뭘 잘 쓰는 거? 글쓰기. 무슨 글쓰기죠? 바로 나라에서 주는 지원 사업. 그거 잘 따는 거. 그쵸? 그럼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으면 만약에 1억을 받으면 2억을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려면. 그럼 뭐예요? 작품이 어딘가에서는 소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가치가 연동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장기 계획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표준 계약, 적정 보상, 사회 보장의 접근성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국가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형 창작에 대한 다양한 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자, 예술 노동은 그래서 열정으로는 이게 유지가 불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게 멀기 때문에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규범과 계약과 표준,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이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의 기술과 작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확정되고 있고요. AI와 어디까지 내가 결합할 것인가는 뭐의 문제? 선택의 문제다.
뭐 아이웨이웨이라든가 히토 슈타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이 바로 이러한 디지털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정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협업과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역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질은요, 물질성이 작품이 안 되는 시대. 하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물질을 버릴 수가 있나요? 물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작업을 해요. 왜? 구정화 선생님이 오도라마 시티라는 걸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국가관에서 전시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록이죠. 그 아카이브. 결국 물질성을 벗어던져야 하지만 그 물질성에 다시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예술의 또 다른 순환과 숙명의 어떤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제에서 경험으로 요즘 저기 되게 유명한 그 마케터들 보면 가끔 이렇게 써 있어요. 경험 마케터.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고정형 가치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 자체를 예술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관객의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성이 전환합니다. 디지털 작품도 매질을 전제로 하죠. 아까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은 가볍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디지털조차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해요. 물질성이 필요로 해요. 디스플레이, 전력, 서버들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의 존재 방식이 달라질 뿐 보존과 업데이트, 재현이라는 시각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기본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럼 물질성은 소멸하는가? 아니죠. 전환되고 있죠. 감각, 접속, 기록 구조로 이제는 계속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알고리즘 AI. 즉 AI는 보시면서 창작 조건이 되죠. 바로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화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유화와 비슷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빨리 변화하는 어떤 데이터 시스템을 창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으로 끌고 가죠. 하지만 실무 과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가 명시돼야 하고 학습과 사용 동의 절차가 유지돼야 하고 크레딧 표기와 보상 체계에 대한 설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당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도구이자 창작 형식의 규정은 바로 공저자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무엇이 진정한 창작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저작권, 윤리, 크레딧의 표기에 대한 기술과 인간 협업에 대한 관계로 연결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몰입형 경험과 감각의 정치학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팀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팀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에서도 전시하고 식물 가지고도 전시하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디지털 조각이라는 것을 만들 만큼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죠. 자, 요건 나중에 책 나오시면 저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제도와 큐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과거는요, 사실은 화이트 큐브 있잖아요. 화이트 큐브가 옛날 권력이었어요. 이제 그럼 밖으로 나왔죠, 이미. 그러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재조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큐레이터라는 말이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고 그것 때문에 학예사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영화관에서도 쓰고요. 일반 선택과 배제의 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제도는 중립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제도는 가치 생산의 엔진이죠. 배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만드는 생산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선택, 배치, 담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이게 하고 숨기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말 그대로 선택이 곧 가치 형성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 큐브의 신화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결국은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큐레이터리얼 턴, 이 말 들어보셨어요? 큐레이토리얼 턴. 이게 뭐냐면 담론 생산의 권력이 큐레이토리얼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큐레이션은 결국은 해석 규칙 제작이라면 이게 옛날에는 뭐냐면 벽 텍스트, 도록, 어떤 박물관에 미술관에 뭐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가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우리나라 5대 갤러리들은 자기 작가들을 어떻게 세계적인 갤러리에 소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해외 무슨 비엔날레라든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요. 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작가의 가치를 만드는 형성 조건 자체를 만들어버리면 저절로 움직이고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도 이제 지겹죠. 너무 많아요. 이제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비엔날레 어디 섬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지역적인 조건을 어떻게 지역과 상생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전환된다는 거죠. 아, 이제 너무 지겨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험적인 조건, 어떻게 뭐 큐어 문제, 뭐 동성애 문제, AI 문제, 진짜 치면 다 있는데요. 뭐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다양한 가치 지향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전시 형태가 온라인 하이브리드화로 바뀌게 되었고, 학술장과 상업장이 뭐예요? 섞였다. 섞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건 한번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의 경제가 전시 공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브랜드화된 화이트 큐브, 이건 갤러리 브랜드가 작품 가치의 신호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인 거죠. 원거리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장소 특정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형 전시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엔날레에서 많이 하는 거고, 자, 목적 지형 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하고 문화가 결합된 거, 뭐 나우시마라든가, 뭐 우리나라 요즘에 이 밑에서 있는 뭐 다양한 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디지털 몰입형이라는 거, 이건 특히나 너무나 이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팀랩 같은 전시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제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포화 상태예요. 이제 뭐예요?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있었던 미시성의 조건으로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화와 중첩을 움직이는 다양한 가치 회로들이 이분법을 넘어서서 복합적인 구조와 다양한 새로운 생산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미술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끝으로 가고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5분만 더 할게요. 기술, 전통, 환경, 미래 미술의 핵심 조건입니다. 자, 아까 기술 너무 빨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려요. 살 수가 없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린 속도를 지향해요. 기술. 옛날에 있었던 어떤 생산적인 기술의 조건들. 제가 강의를 가면은 공예 트렌드 페어 강의도 가지만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전주의 무형유산원에 가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브랜드 강의를 합니다. 10년 전에 그분들한테 브랜드 얘기하면 막 화내고 나가셨어요. 본인들은 전통은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딱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예요? 전하여 통하잖아요. 변해요. 이것도 새로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7대 3 정도의 법칙으로 이동하면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전통. 느린 제작의 가치를 시간 윤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계보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거는 근데 현대적인 작가들이요, 이 사람들을 재료화해갖고 자기의 작품이라던가, 요번에 혹시 그 루이비통 그 매장, 저기 헤리티지, 신세계 헤리티지관 생긴 거 가보시면 한국의 헤리티지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현대 작가들이 작품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리티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자신들이 기술만 뺏기는 것 같은 현상과 만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제작 과정의 윤리. 무엇을 말하나 보다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제 ESG, 우리가 막 실제 여러 가지 막 그 환경적인 요건들과 나오다 보니까 막 맨날 그런 거 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면 그 벽 이번에 쓰고 치울 거냐. 근데 오히려 만들었던 거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쓰려다 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더 비싸요. 사실 새 거 갖다 쓰는 게 더 싸거든요. 자, 그것도 저는 조건에 대한 약간 또 새로운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유행이 아닌 조건,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앞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기준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건이 다이아몬드를 재조정하고 있다. 자, 재료윤리, 운송윤리, 관계윤리, 그린워싱의 위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거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운송을 했냐, 어떻게 보관을 하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미술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이 이제는 아예 친환경을 넘어서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감사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오히려 거꾸로 미술이 만들어가는 어떤 조건을
거꾸로 상회할 정도까지 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관객, 수용자의 변화죠. 관객의 역할이 전환되었습니다. 감상자에서 참여자로, 공동 생산자에서 데이터 생산자로. 재밌는 건 대부분의 갤러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컬렉터였던 분들이 갤러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모으다가 그리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 세계적인 작가들 중에서는 아카데믹한 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을 뛰어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컬처가 있지만 그 안에 위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위계가 또 만들어져요. 인간이니까. 그 위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창의성의 문제라는 거죠. 자, 관객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객, 일반 관객, 플랫폼 기반 관객이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섞여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죠. 참여가 지표화되고 체류 시간과 언급량이 이 작가의 유명세를 결정하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 작업이 노출되지 않은 작가가 훨씬 더 좋더라도 리터러시의 격차를 통해서 노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관객이 공적 주체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이 7장까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아까 신혜경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각은요, 이제 느린 주의력과 시간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확장이 곧 진보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한 인간 경험 회복을 사람들은 거꾸로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뭐냐면 NFT에 모든 작가들이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왔을 때. 특히 박사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시대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느린 주의력과 시간의 권리를 결국 보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조건이고요. 윤리, 제작, 유통, 접근, 데이터가 결국은 하나의 책임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AI가 그렇잖아요.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 바로 이 윤리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단순 합의가 아니라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적 접근입니다. 아까 저기 신혜경 교수님께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 그 신화적 모티브를 이야기했는데 과거 신화라는 것도 사실 미토스. 우리가 그 뭐랄까 이렇게 이 실제 창의적이거나 이런 조건들 역시도 약간은 그 의심화되고 이렇게 실체화되지 않은 어떠한 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예술을 만드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찍어 놓으시겠어요? 다이아몬드의 재종합.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면서 나아가느냐. 네. 형식이 아닌 조건으로서의 예술. 작가, 작품, 제도, 시장, 관객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나아갈 것인가. 자, 결국은 봉합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죠. 할 수 있음의 정의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조건이다. 자, 이제 아방가르드 이후의 아방가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느린 시간을 회복하면서 정보과잉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양한 오브제 데이터, 아카이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내지 않고 감각적으로 드러내며 사유를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미술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적으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흔적으로서 이 지구상에 남게 되겠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들은 결국 우리는 사유하는 주체고 질문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급진성은 형식의 새로움이 아니라 조건의 새로움, 즉 관계, 윤리, 제도, 유통, 수용,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선택하느냐 있지 않을까요? 미술의 미래는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감각, 윤리,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조망하고 어떻게 나의 눈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눈맛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